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항상 거주 지역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까? 어느 지역에 살아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까요? 어느 지역이 사람들 살기에 안성맞춤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뜻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2,50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살고 있죠. 반면에 강원도 그리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 몰려 살고 있을까요?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기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는 거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기후뿐만 아니라 지형도 인간 거주에 큰 영향을 끼치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수도권은 평지를 이루고 있고 사람들이 적게 분포하는 강원도는 산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평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산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지에는 왜 사람들이 적게 살고 평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산지와 평야는 농업 활동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산지의 경우 경사가 급해 농기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규모 경작이 어렵고 소규모 경작을 많이 하죠. 반면에 평야의 경우에는 농기구 사용의 용이성 때문에 대규모 경작이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지의 경우 밭농사를 주로 하지만 평야의 경우에는 밭농사뿐만 아니라 논농사도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서 인구 부양력이 높다라고 배웠었죠. 그런데 이 쌀은 논농사를 통해 생산합니다. 물론 쌀을 밭농사로 키울 수도 있지만 그러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결국 산지의 경우 논농사를 하기 어려워 인구 부양력이 낮은 작물들을 키울 수밖에 없지만 평야의 경우에는 논농사를 통해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을 키울 수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지에서는 왜 논농사를 하기 어려워서 밭농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는 산지와 평야에 분포하는 토양의 차이 때문입니다. 산지 지역의 토양은 주로 모래로, 평야 지역의 경우에는 모래뿐만 아니라 점토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모래와 점토는 입자의 크기가 다릅니다. 모래가 점토보다 입자가 훨씬 크죠. 입자가 크면 입자 사이사이에 공극이 커서 물이 잘 빠지게 되고 입자가 작으면 공극이 작아 물이 잘 안 빠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토양 입자가 큰 지역에서는 밭농사를, 토양 입자가 작은 지역에서는 논농사를 짓습니다.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잘 빠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산지 지역의 토양은 입자 크기가 크고 평야 지역은 토양의 입자 크기가 작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토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동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토양의 입자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되죠. 즉, 멀리 이동하면 할수록 토양의 입자 크기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암석은 주로 산에서 공급이 되는데 이 암석이 하천을 따라 바닷가로 이동하면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토양의 입자가 큰 산지 지역에서는 주로 밭농사를 하게 되었고, 농사가 부적합한 곳에서는 가축 사육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노르웨이 같이 농사도 가축 사육도 힘든 곳에서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을 약탈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10세기경 유럽 사람들은 북유럽의 바이킹족을 벌벌 떨며 두려워하게 되었죠. 반면 평야 지역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을 생산하여 식량이 풍족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평야 지역으로 많이 몰려 살게 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들은 후에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죠. 세계 5대 문명 발상지인 중국 황하 문명, 인도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모두 식량 자원이 풍부한 평야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평야 지역이 거주 환경에 유리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고대 문명 중 하나인 잉카 문명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해하겠죠. 잉카 문명의 고대 도시 마추픽추는 산지에 발달했는데요 라고 하고 말이죠. 잉카 문명의 마추픽추는 산지에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고대 문명이 산지 지역에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은 바로 고산 기후가 발달했기 때문이죠. 잉카 문명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쪽으로 적도가 지나가고 있죠. 참고로 적도가 지나가는 나라인 에콰도르, 이 나라 언어인 스페인어로 적도가 엘 에콰도르인데 자신들의 나라 이름을 이 적도에서 따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와 브라질 아마존 밀림의 도시인 마나우스의 기후 그래프를 비교하면 키토의 평균 기온은 약 14도, 마나우스의 평균 기온은 약 26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토와 마나우스는 위도가 거의 차이 나지 않는데 왜 이 두 지역의 평균 기온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남아메리카 대륙 서쪽에는 엄청나게 높은 산맥 하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산맥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을 모르신다면 정말 안데스요. 네, 바로 이 산맥의 이름은 안데스 산맥입니다. 그리고 키토는 이 안데스 산맥 중턱에 위치하고 있죠. 키토의 해발 고도는 약 2,800m, 마나우스의 해발 고도는 약 15m입니다. 이 두 도시는 해발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기온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권에서는 지표면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집니다. 기상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100m 올라갈 때마다 약 0.65도씩 기온이 떨어지게 되죠. 이를 키토와 마나우스에 대입해 본다면 왜 키토의 평균 기온이 위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낮은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평균 기온 14도는 어느 정도의 기후일까요? 평균 기온 14도는 우리나라 4월 기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년 내내 봄 같은 날씨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항상 봄 같은 기후다라고 해서 고산 기후를 상춘 기후라고 부르고, 잉카 문명은 이런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안데스 산맥 중턱에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쌀쌀한 기후를 견디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포를 몸에 둘러싸고 다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지 지역과 평야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해안 지역은 사람이 살기에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아시아 지역의 인구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보다 바다와 가까운 해안 지역에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해안가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산지에서부터 굴러오면서 입자 크기가 작은 점토가 분포하고 있는 곳에서는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어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바닷가로 나가서 어업을 하기도 하죠. 때문에 식량이 매우 풍부하여 사람 살기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은 해안가가 살기 좋다고 하더라도 현재처럼 이렇게 바닷가와 맞닿아 있는 곳에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선조들은 해안가가 좋은 것은 알지만 그래도 바닷가와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 주로 살았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안 도시인 부산의 경우에도 조선시대까지는 바닷가와는 어느 정도 떨어진 동래라는 지역에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었고,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의 경우에도 도시국가였던 시기에 바닷가와는 약 30km 떨어진 이 지역에 도시를 만들었었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조들이 바다와 완전 맞닿아 있는 곳이 아니라 내륙으로 조금 들어온 곳에 도시를 형성했던 이유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의 경우에는 외구의 침입으로부터 약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내륙에 마을을 형성했던 것이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에는 지형 경관이 다른 곳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베트남 하롱베이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데, 이 카르스트 지형은 다른 말로 석회암 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의 암석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석회암은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그리고 석회암 중에서 약한 부분이 많이 녹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둥글둥글하고 모습이 특이한 예쁜 경관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카르스트 지형 중에 또 유명한 곳으로 중국의 장가게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장가게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산 지형, 빙하 지형들도 독특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 관광지로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 자연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급속한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자연환경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그리고 난로를 이용해서 덥고 추운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냉장고의 발명으로 식품 보관이 용이해지기도 했죠. 일부 지역에서는 댐을 만들어 홍수를 예방하고 건조한 시기에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척 사업으로 부족한 토지를 보충하기도 했죠. 아이슬란드에서는 풍부한 지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온천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경우에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이용해서 사막의 멋진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부족한 생활용 수를 충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건조한 지역에서도 농업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